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고품격 레드 그 4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듬직한 이명철 해설위원을 모셨는데요. 그 이명철 해설위원이 물론 유럽 축구도 지금 아주 해박하지만 K리그로부터 시작한 축구 팬이라고 해도 될까요? 혹시? 일단 처음은 해외 축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2007-2008 시즌 그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맨유 첼시 결승전을 보고 오. 해외 축구를 그때 게임으로만 접했던 해외 축구 선수들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서 이제 입문을 했거든요. 네, 그 K리그는 2011년 그 즈음에 이제 FA컵 성남이 집 앞에였었어서 성남 수원 FA컵 경기 보고 재밌어가지고 성남 1화가 있을 때 성남 경기 많이 보러 다녔고, 대학생 딱 됐을 때가 2014년 때인데 대학생이 됐을 때 제가 먼저 느낀 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국의 축구장을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구나. 그전에는 수도권밖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다니고 뭐 여행 가는 겸 하면서 축구 보러 가고 하면서 그냥 K리그 전체를 되게 그냥 모든 팀들을 다 즐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에 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역시 이제 우리가 가까이 있는 K리그가 아무래도 직관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경기장을 가서 실제로 경기를 본 거는 해외 축구와는 그래도 비교가 안 돼요, 그죠? 그렇죠. 역시 한번 직관을 하고 나면 우리가 해외 축구로 그냥 TV로 보는 걸로는 느낄 수 없는 현장감이 있어요. 나도 같이 환호하고 화날 땐 화나고, 지금은 육성 응원이 금지돼 있어서 더 뭔가 리액션을 하긴 힘들지만 다 같이 뭔가 한 경기를 보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다는 그 약간 느낌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 이런 얘기로부터 또 시작한 이유는 K리그 얘기를 또 레드에서 한번 다뤄볼까 해요. 현재 저희 녹화 기준 순위 11등을 달리고 있는 영원한 우승 후보, 어차피 우승은 전북의 것이라고 항상 자타가 공인했던 어우전이라 했죠. 네, 그 전북이 지금 현재 11등이고 포항, 울산, 제주에게 3연패를 당하면서 3경기에서 득점이 빵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득점 3연패를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전북을 이긴 팀들의 면면이 뭐 강팀들이기는 해도 그래도 전북 입장에서는 비기지도 못했단 말이야. 한 경기조차 골도 못 넣었어. 이거는 지금 좀 심각하고, 사실 전북이 근년에 계속 이제 전성기를 달려올 때 1년 지났을 때 이제 패배한 숫자를 보면 많은 시즌이래 봐야 한 뭐 6경기, 7경기 정도 지는 경우고, 정말 적게 지는 해 같은 경우에는 2패 정도 하고 그냥 끝나는 해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벌써 3패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은 지난 시즌의 어떤 약점, 불안감으로 지적됐던 대목이 올 시즌에 지속되면서 지금 올 시즌에는 결과조차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북 얘기는 저희가 레드에서 또 K리그를 사랑하는 또 임 의원님과 제 입장에서 이거는 안 다룰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또 임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전북의 가장 문제점들 몇 가지를 조금 일별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고요. 이후에 설명할 내용에 어떤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쿼드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부분 포지션이 약간 엷은 곳이 있다는 거는 시즌 전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아니 그럼 다른 팀 감독들, 다른 팀 팬들은 엄청나게 분개하지 않을까요? 뭐 전북의 스쿼드가 문제야? 아니 우리도 축구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럼 대답하죠? 그럴 땐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전북의 스쿼드가 이름값은 훌륭하나 막상 스쿼드의 밸런스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단 불안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일단 하고 싶어요. 그리고 스쿼드를 먼저 말씀드리지만, 스쿼드가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모든 위기의 첫 번째 이유다. 근원에 놓여 있다. 근원에 놓여 있다는 아닙니다. 근원은 따로 아니에요? 있고요. 그냥 이거는 배경삼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근원이 뭐가 될지 공포가 막 엄습해 오는데요. 일단 지금 충분히 놓고 봤을 때 풀백의 기동력, 복귀 속도나 혹은 올라올 때의 속도, 그리고 선수층의 뎁스의 부분에서 저는 좌우 풀백도 현재 전북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있다. 일단 이용 선수 없는 거는 커 보이죠. 그리고 최철순 선수가 더 이상 예전만큼의 폼이 아니라는 걸 최근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왼쪽 풀백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김진수 선수도 분명 최근에 있었던 장기 부상의 여파나 경기 중 지난 시즌 후반기만 보더라도 근육적 경련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올 시즌도 김진수 선수가 한 시즌 동안 왼쪽 풀백으로서 든든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사실 약간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좌우 풀백의 스쿼드가 이름값에 비하면 좀 불안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는 좀 하고 싶고, 그거는 좌우 풀백 쪽에서는 저는 일단 이용 선수 없는 것이 전북의 지금 공격력 저조함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수 양면에 혹시 문제가 되나요? 공격에 가장 공격이 문제가 더 크다고 이제 생각해요. 영향이 크다. 네, 예, 예. 수비보다는 역시 공격이 좀 문제가 크지 않나 예. 이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중앙 미드필더진에 있어서도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할 수 있다. 김보경, 이승기 아주 좋은 선수들이고 김보경 선수는 지난 시즌 K리그 1에서 도움 1위까지 기록하긴 했었지만 이 선수들을 포함시켜서 중원의 어떤 조합을 짜기에는 쿠니모토도 그렇고 공격 성향이 짙어서 밸런스가 안 잡히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동력에서 마찬가지로 이 선수들도 수비 범위나 압박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류제문 선수가 현재로선 전북의 알맞은 수비형 미드필더라 보기는 좀 어렵죠. 부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도 시작부터 그 부진을 씻어내지는 못했던 류제문 선수였고요. 백승호 선수의 수비형 미드필더 기용은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승호 원 수비형 미드필더로 요즘 보면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약간 기동력의 문제를 보인다는 다른 선수들과 더불어 백승호 선수를 원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는데 근데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좀 리스키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백승호 선수가 당연히 백승호 선수는 원래 스타일상 압박을 나가고 조금 더 위쪽에서 관여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진을 합니다. 근데 전진이 되면서 수비하고 미드필더 공간이 지나칠 정도로 벌어지는 장면들이 이번 세 경기 실점 장면들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 상황도 포백 그렇고. 라인 보호가 앞선에서 전혀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수비형 미드필더의 문제점 그리고 그 윗선 중앙 미드필더에 있어서도 선수들의 성향과 나이를 봤을 때 조합을 짜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스쿼드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보강을 했던 두 선수가 있어요. 맹성홍 선수가 있고 박진섭 선수가 있죠. 맹성호 선수도 뭐 출전한 경기가 있고 네. 박진섭 선수는 뭐 수비수로 나온 경기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보강을 어쨌든 하긴 했어요 중원에. 네. 근데 맹성호 선수는 뭐 신입 영입생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박진섭 선수는 지금 센터백으로 아예 내려서서 쓰고 있죠. 이거는 결국 박진섭 선수를 얘기하면서 센터백 얘기까지 전북은 해야 된다는 걸 저는 뜻한다고 생각해요. 센터백도 홍정호 선수 이외에 파트너로 서는 선수 중 구자룡 선수는 조금 불안함이 있고 박진섭 선수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박진섭 선수가 여기서 뛰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 선수를 영입한 이유는 당장 수비형 미드필더의 백승호 이상으로 원볼란치에 안정된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박진섭을 영입한 것이 아닌가.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올 시즌 내내 센터백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선수 구성에 있어서 플랜대로 가고 있다, 계획대로 가고 있다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혹시 지금 보면은 그래도 뭐 경기 내용과는 관계없이 승점을 벌어다 줬던 일류첸코 선수라든가 구스타브 선수라든가 이쪽에서도 지금은 골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격 쪽의 문제는 혹시 없을까요? 일단 원톱 자리는 제 생각엔 구스타브와 일류첸코면 그 어떤 팀에 가서라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좀 자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네,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윙포워드의 경우에도 한교원 선수가 빨리 부상해서 좀 돌아와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만 갖춰진다면 그래도 윙포워드는 만약 전북이 지금 기존에 남아있는 허리 쪽 자원 중에 한승규 선수나 장윤호 선수, 물론 한승규 선수는 전북에서 그렇게 그동안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승규 선수도 출전한 경기가 있기는 있어요. 네, 예. 물론 이제 레귤러로 쓸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 허리 쪽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쿠니모토를 또 윙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측면 쪽 윙포워드나 공격진 자체는 그 어떤 팀을 가더라도 결과를 바꿔줄 수 있는 선수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김상식 감독이 경기 중에 구스타브를 넣건 이유첸코를 넣건 하면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그랬고 결과를 바꾼 경기들이 제법 많았었잖아요. 그거는 이 선수들의 현재 기량을 보여주는 기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스쿼드 문제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지적할 만한 문제는 뭘까요? 네, 이제 지적해야 될 문제가 결국 전술 문제고 당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전술적인 문제점은 최근 전북이 무엇이 있느냐? 일단 빌드업에서부터 저는 그 문제점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축구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는 압박이요, 하나는 빌드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나중에 말을 조금 보탤 수 있겠지만 이 전북은 일단 그 예전에 유명한 그 농구 감독분이 저 작전 타임 걸어서 하신 말씀 그 명언으로 전해오는 거 있잖아요. 네. 야, 우리 팀은 지금 뭐가 안 되는지 알아?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야. 하나는 공격이고 하나는 수비야. 근데 이제 그 지금 축구에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두 요소가 네. 압박과 빌드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북이 이 두 가지가 다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맞아요. 예. 근데 일단 빌드업을 먼저 말씀을 네. 꺼내셨으니까 일단 빌드업에서의 문제점은 최근 이제 전북의 올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사실 썼던 전술입니다. 4-3-2-1 전술. 가운데로 좀 몰려드는 형태의 흔히 크리스마스 트리라고도 비유를 네. 하게 되는 전술이죠.
그러면 송민규 선수나 아니면 뭐 문선민 선발로 나오는 선수들로 봤을 때는 당연히 22세 이하 선수들 일단 이윤건 선수, 이지훈 선수가 보통 좀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1군 기준으로 조금 더 우리가 주전으로 생각하는 교체를 선수들. 한 다음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은 윙포워드로 폭을 넓히기보다는 기본 대형 자체는 저는 안쪽에 좁혀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앙에 밀집되어 있는 4-3-2-1 형태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빌드업을 할 때는 이 포메이션이 살짝 달라집니다. 백승호 선수 혹은 쿠니모토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내려와서 센터백과 함께 변형 백스리를 이루게 되죠. 저는 이 부분에서 스쿼드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짚어드렸던 센터백의 문제점이 좀 이유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빌드업의 전형을 3으로 봐야 됩니다. 네. 후방 숫자는 3으로 보고 그 위쪽에 남아있는 미드필더 김보경 선수나 이승기 선수가 한 명 남아있거나 아니면 백승호 선수가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쿠니모토 김보경 혹은 쿠니모토 이승기 이렇게 두 명이 남아있는 형태로 3-1 빌드업이나 3-2 빌드업의 형태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숫자적으로만 보면 최근 축구의 트렌드 아닙니까? 그렇죠. 뭐 3-2-4-1이나 뭐 네. 3-1-4-2나 어떻게 보면 또 펩 과르디올라 감독 전술을 연상케 하는 숫자상으로만 보면 현대적 트렌드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축구라는 게 숫자만 맞춰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실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예언을 잘해요. 네. 아마 같은 걸 느끼셨기 때문일 네. 것 같아요. 숫자 대형을 후방에 맞춘 건 좋았으나 이 허리 쪽의 선수들이 서로 간의 움직임을 넓게 가져가면서 M자 형태가 맞춰졌다고 하면 그 위쪽에서도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허리 쪽 혹은 측면 쪽, 중앙 측면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팀이 간격을 좁히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이 막내의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보통 일컫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후방에 백스리를 맞추고 그 백스리의 볼을 받아주기 위해서 한 명 내지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있을 때 그 위쪽에 서는 선수들하고는 간격이 굉장히 넓게 벌어져 있어요. 네. 제주 유나이티드전을 좀 예로 들면 제주가 5-4-1 형태로 수비를 할 때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전북의 삼성과 이선 사이에 그냥 일자로 서서 전북의 중앙 쪽 패스 루트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또 전반전에는 아예 제주가 좀 압박을 해서 전북의 빌드업을 측면 쪽으로 몰아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전북은 후방 숫자를 맞추는 과정에서의 아이디어가 분명 나쁜 것은 아니다. 이 숫자 자체는 현대 유럽 축구의 감독들도 지향하고 있는 숫자이기 네. 때문에 숫자를 맞추는 것만큼은 역시 잘못된 아이디어가 아니지만 문제는 그 디테일로 놓고 봤을 때 허리 쪽으로 볼이 갔을 때 이 아래쪽의 볼을 조금 더 받아주기 위한 중원의 움직임 혹은 위에서 내려와주는 움직임 간격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게 없으면은 결국은 이제 뻥 길게 때릴 네. 수밖에 없죠. 아니면 변형 백스리를 쓰는 팀들 중에 좌우 센터백이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위쪽에 벌어져 있는 선수들하고의 거리를 좀 좁히려는 노력을 하는 시도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후방 지역의 움직임도 제가 보기엔 너무 부족해요. 만약 홍정호 선수의 파트너로 조금 더 발밑이 좋은 양질의 센터백이 있었다면 그럼 그 선수가 볼을 올라가면서 좀 더 유연하게 후방 빌드업이 풀리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홍정호가 전체를 조율하고 이제 네. 한 명은 전진 능력이 있는 그런 유형의 센터백일 경우에 네. 근데 그런 선수가 영입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만약 영입됐다고 해도 최근에 보면 쿠니모토 선수가 왼쪽으로 내려와서 왼쪽 센터백처럼 이제 빌드업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쿠니모토가 볼을 운반해서 허리 쪽까지 볼을 좀 이어주는 상황을 저는 자주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쿠니모토만 내려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예를 들어 뭐 삼각대형 같은 걸 만들어야 쿠니모토가 볼 줄 수 있는 옵션들이 이제 2개 이상 발생하면서 거기서 이제 빌드업의 시초가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오프 더 볼 움직임 자체가 네. 지금 전북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럼 그 삼각대형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무엇이 부족하냐? 결국 삼각대형은 일단 보통은 측면 쪽을 좀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북을 상대하는 팀들은 중앙을 좁혀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전북의 빌드업을 측면 쪽으로 몰아넣게 되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허리 쪽에 서는 선수들 간에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볼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측면 쪽으로만 한정이 됩니다. 또 중앙 쪽으로 나가자니 상대가 압박을 하기도 하고 전북이 중원의 움직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원에 거의 2-3명의 선수가 다 아래쪽에 엉덩이 빼고 있잖아요. 그러면 허리 쪽에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측면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북이 풀백이 측면으로 오는 볼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센터백과의 간격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철순 혹은 김진수의 전진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센터백의 볼을 받아줘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진영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이미 빌드업, 후방 빌드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센터백 2명, 수비형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 변형 백스리의 볼을 받아주기 위한 내려온 미드필더 한 명. 네, 중앙 내려온 미드필더 한두 명 정도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려와주는 풀백 2명까지
이미 이 정도의 인원만 보더라도 절반 이상의 상황이 사실상 3톱과 공격으로 나가는 한 명의 미드필더 정도만 제외하면 6명의 인원은 다 후방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빌드업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래쪽에 네. 많은 인원 그리고 위쪽에 소수의 인원이 분리된 형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볼이 어떻게 가느냐? 측면 쪽만 향하고 아니면 아예 6, 4 형태로 자기 진영 6, 상대 진영 4 혹은 자기 진영 7, 상대 진영 3 이렇게만 숫자가 운용이 되기 때문에 벌어진 간격을 뚫기 위해서 중앙을 파고들 수 있는 유일한 루트는 일류첸코나 구스타보의 머리를 보고 뻥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북이 유독 롱볼 빌드업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다시 측면 쪽 얘기로 넘어와 보면 트라이앵글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측면 쪽의 작업입니다. 그럼 측면 쪽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후방에서 움직임이 부족할 뿐더러 측면에서 볼을 받아주는 선수들의 움직임도 너무 넓게만 치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풀백이 내려와서 센터백 옆에서 볼을 받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폭을 벌려줘야 될 풀백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이 공격진 3명 중에 원톱을 제외한 2선의 2명이 풀백이 해줘야 되는 역할을 대신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전방에만 남아있어서 이 선수들이 고립되기 때문에 상대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넓은 공간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 진영 측면 쪽에 폭을 벌리는 선수는 윙포워드, 뭐 송민규 아니면 김승대 아니면 문선민 혹은 U22 선수들 이런 이 선수들밖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풀백과 윙포워드의 거리는 벌어져 있을 뿐더러 이들 사이에 트라이앵글 형성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나 중앙 쪽에서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중앙 미드필더들은 너무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트라이앵글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측면으로 볼이 가더라도 풀백과 윙포워드가 그냥 터치라인 따라 넓은 길에서 그냥 직선적으로 볼을 주고받는 것 이외에는 크게 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전북의 빌드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압박도 상당히 좀 실망스럽게 저는 사실 네. 보고 있는데 그 압박의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를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압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원하는 공간으로 볼을 전진시키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대가 어쩔 수 없이 우리 팀이 원하는 공간 쪽으로 볼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우리 팀이 원하는 공간이라는 건 결국 어떤 공간이냐? 우리 팀이 수적 우위를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인터셉트를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을 딱 재고 있는 네. 그 공간으로 상대가 볼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강요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나와서 탁 끊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상대가 뭐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에서 받더라도 이미 우리 숫자가 많아서 뺏기가 쉽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압박의 기본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전북의 압박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목표와는 매우 동떨어진 압박이 나올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빌드업은 저는 어떻게 보면 롱볼 이건 물론 좋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구스타보 일류첸코를 보유한 팀이고 또 저 앞쪽에 달리는 문선민을 보유한 팀이라면 어떻게든 이거는 우겨 넣어서 하나 꽂히면은 또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압박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일단 진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압박에서 일단 조직적이지 못하고 느슨하고 이제 현대 축구에 별로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포항 빠르게 풀어 나오죠. 울산도 빠르게 풀어 나오죠. 제주도 빠르게 풀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공격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상대의 장점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전북은 실패하고 들어간다. 그 제 이야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큰 골자에서 굉장히 크게 동의하고요. 예. 압박의 정의를 상대가 좀 잘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상대 공격을 유도하는 것이 압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거 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저는 얘기죠. 우리 팀이 유리한 쪽으로 상대가 볼을 보낼 수밖에 네. 없게끔 강제하는, 그렇죠. 강요하는 그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네, 거죠. 상대가 불리한 쪽. 네, 불리한 쪽으로. 네. 예, 예. 근데 과연 제주가 측면이 불리한 쪽이었을까? 울산이 측면이 불리한 쪽이었을까? 김기동 감독의 포항이 측면이 불리한 쪽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특히 제주의 경우는 그냥 쓰고 있는 전형 자체가 윙백을 위주로 지난 시즌에도 빌드업이 잘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제주의 약간 문제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윙백에 대한 빌드업 의존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제주의 그 특성을 안다면 그걸 역이용해서 사실 제주를 좀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 네. 잘하는 게 포항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의 수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법을 갖고 나와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주는 사실 그 윙백 의존도가 좀 높다는 약점도 사실은 안고 있는데 네. 그 윙백 의존도가 높은 팀을 윙백이
마음껏 휘젓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 드렸던 4-3-2-1 전술의 어떤 문제점인데 전북이 압박을 할 때 보면 3톱의 선수들이 모두 안쪽으로 좁혀서 윙포드나 혹은 2선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상대 3선 미드필더에게 한 명씩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제주도 3-2 형태로 빌드업을 하니까 원톱에 있는 일류첸코가 그래도 압박을 꽤 많이 넣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센터백에 대한 압박을 기초적으로 막고 나머지 2선의 2명이 상대 3선을 묶음으로써 측면 쪽으로 몰아내겠다는 컨셉은 알겠는데 근데 모든 경기에 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팀들은 이제 이해하고 있죠. 김상식 감독이 주문하고 있는 압박은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내는 걸 하나만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상대가 열어주는 측면 위주로 공격을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 모든 전북을 상대하게 될 팀들이 측면 위주로 공격을 하면 현재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압박의 원래 기초 컨셉인 상대를 견제한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전북이 지금 올바른 스케치를 그리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는 압박의 어떤 기본 그림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는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전북이 불리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측면 쪽으로 몰아내잖아요. 근데 전북은 4-3-2-1 대형으로 보통 수비를 섭니다. 이 선의 2명이 좌우 측면으로 넓게 내려와서 4-5-1 형태로 자기 진영에서 버티는 수비만 했더라도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4-3-2-1 형태를 유지하면서 중앙 위주로만 선수들이 좁게 서니까 상대가 측면으로 볼을 보내는 순간 오히려 전북이 여기서 함정에 빠집니다. 중앙 미드필더들이 이러면 이 측면 쪽으로 볼을 받게 되는 윙백들을 중앙 미드필더가 따라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왼쪽 중앙 미드필더는 왼쪽을 넓게 커버해야 되고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는 오른쪽을 넓게 커버해야 되고 그러면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 원볼란치에 있는 백승호 선수만 남거든요. 근데 백승호 선수에 대해서 아까 스쿼드를 얘기 드릴 때 말씀드렸죠. 이 선수가 이쪽에 전문 성향을 가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에 나오기 힘들 수 있는 유형이다. 오히려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왼쪽 오른쪽에서 같이 백승호를 커버해야 될 중앙 미드필더들은 측면 쪽에 수비를 하고 압박을 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들은 좌우로 넓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운데 공간은 백승호 선수만 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상대 3선 혹은 센터백을 전방에서 압박하고 있던 2선과 일류첸코는 상대 진영에 덩그러니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허리 쪽, 공격 쪽, 수비 쪽으로 봤을 때 허리 쪽의 숫자가 또 단절이 되면서 전북은 상대 공격진에게 굉장히 쉽게 수비진의 상황을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격진들이 바로 수비진을 맞닥뜨리면서 수비진 사이사이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이 구자룡이나 홍정우 아니면 박진섭 혹은 최철순, 뭐 김진수 이런 선수들 1대1 상황에서 상대의 움직임을 한 번만 놓치더라도 바로 실점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들어봤을 때 네. 전북이 지금 범하는 오류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기본 포지는 크리스마스 트리 말씀하신 그 4-3-2-1처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또 지난 시즌에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컨셉으로 효과를 봤잖아요. 그렇죠.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또 트렌드는 이런 거죠. 공격할 때 포진과 수비할 때 포진은 좀 바뀔 수 있지 않냐. 네. 근데 공격할 때 예를 들어 기본 형태로 생각한 형태를 상대가 이제 볼을 가졌을 때 우리는 수비해야 될 때 우리는 압박해야 될 때 그때도 이 같은 포진 내에서 수비를 하면은 저는 그거는 요즘 트렌드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입체적인 포메이션을 구사하는 팀들도 수비할 때는 그냥 4-4-2처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먼저 썼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뭐 특이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팀들이 공격할 때 포진과 수비할 때 포진을 약간 다르게 쓰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병행형, 혼성형으로 요즘은 축구를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뭐 공격할 때도 포진이 또 변하기도 하고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는 당연히 또 변하고 이제 그런 팀들이 많아서 요즘은 뭐 하이브리드란 말 뭐 별도로 그렇게 쓰지 않아도 대체로 하이브리드 형태가 다들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4-3-2를 그래서 저는 공격적으로는 뭐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수비할 때까지 그거를 똑같이 유지하는 거는 네. 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4-3-2-1은 공격을 위한 전술은 될 수 있어도 그렇죠.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큰 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김상식 감독이 어느 정도는 공격과 수비의 포메이션을 좀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성향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공격에 아까 얘기 드렸던 변형 백스리가 있기 때문에 백스리를 기반으로 이 감독이 공격 시에는 좀 다른 변형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시에는 하이브리드 네. 색채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문제는 공격 시 색채가 막상 뚜렷하진 않다는 거예요. 변형 백스리를 만드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중앙 미드필더가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서면서
백스리의 볼을 받아주려는 전형을 맞추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전북이 여기서 개선되려면 제가 생각하는 개선점은 허리 쪽 3선 라인의 위쪽에서 중앙 쪽에 누군가는 조금 더 볼을 받기 위해서 내려와 주거나 자리를 잡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단절돼 있어요. 이 허리 쪽 라인에 아예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에 있는 저 김보경이나 아니면 쿠니모토 같은 선수들이 뒤에서 볼을 잡아도 그 위쪽으로 볼을 주기에는 거리 자체가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중앙에서 내려와주는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전북한테 지금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혹은 선수 구성을 유지하면서 공격 시 이 정도의 전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3-4-2-1 같은 느낌이에요. 혹은 뭐 3-2-4-1로도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3선에 2명이 서서 백스리의 빌드업을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후방의 볼이 매끄럽게 굴러갈 수 있게끔 하거니와 윙포워드 2명이 내려와 주는데 오히려 윙포워드 2명이 좀 더 중앙으로 좁혀서 중앙 미드필더의 비슷한 역할을 수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그 위쪽에 2선 2명이 같이 중앙에 수적 우위를 만들면서 상대가 안쪽으로 따라 나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풀백이 좀 더 폭을 벌려서 들어가기에 용이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명확한 컨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상식 감독대로라면 측면 쪽에 풀백을 올려 쓰고는 싶은데 막상 빌드업 시에 중앙 쪽으로 볼이 도이지 않으니까 상대가 중앙을 막을 필요도 없이 점점 측면을 넓혀서 막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풀백이 볼을 받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니까 감독의 의도와는 다르게 풀백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윙포워드는 고립되고 그럼 측면 쪽으로 볼이 나갈 수가 없게 되면서 개인 기량에만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롱볼을 올리고 측면 자원들 개인 기량으로 그냥 드리블이나 짧은 연계를 통해서 풀어나오는 거, 혹은 상대가 비워두는 뒷공간으로 역습치는 거, 이외에는 공격 수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명확한 컨셉이 필요하고 측면을 위주로 쓰고 싶다면 오히려 이를 위해서 중앙 쪽에 숫자를 많이 두고 중앙의 패스기를 첫 번째로 만들려는 노력이 전북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게 저는 첫 번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뭐 추가 영입설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 김우석 선수를 센터백으로 영입을 하긴 네, 센터백 했고요. 뎁스를 충분히 이제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네. 김석 선수가 또 스피드나 이런 면에서 괜찮기 때문에 그쵸. 예, 지금 또 전북이 필요한 어떤 수비수 성향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국가대표급 선수들에 대한 또 추가 영입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론 선수의 질을 더 좋게 만들면 또 약간 이게 또 해결로 갈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상당수 전북 팬분들은 지금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서의 디테일이 해결되지 않고 여기 이름값 높은 선수가 몇 명 더 들어온다 해도 이게 얼마나 과연 또 좋아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계시거든요. 네. 전북의 어떤 궁극적이라고 말하면 좀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하고 싶으세요? 스쿼드적으로도 저는 개선점을 명확히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리그에서 잘했다 혹은 좀 공격 성향이 뚜렷하다 이런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스쿼드의 선수 숫자를 채우는 느낌의 영입보다는 지금 팀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김문환 선수가 이제 오른쪽 풀백 자리에 링크가 나고 있는데, 물론 김문환 선수가 전진성이 있고 나이를 생각했을 때 이용 선수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인 것은 맞으나, 그리고 이용 선수는 언젠가는 대체가 되기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마 나이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 선수의 피로도를 좀 줄여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김문환 선수가 지금 당장 K리그 1에서 뛰었을 때 수비적인 위험 요소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북도 의식이 좀 필요하고, 결정적으로 지금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물론 김우석 선수가 영입되긴 했지만 홍정호 선수의 파트너도 좀 더 든든하게 들이받칠 수 있는 센터백이나 아니면 허리 쪽 라인의 기동력을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의 영입,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김진규 선수 링크가 지금 또 그렇죠. 있기는 있죠. 네, 김진규 선수도 링크가 나고 있고 오른쪽 풀백에 뭐 김문환 김문환 선수, 선수, 김우석 선수. 네, 김우석 선수도 네. 센터백으로 이제 링크가 또 근데 나고 있죠. 오면은 다 도움이 될 선수들이고 김우석 선수 같은 경우도 스피드가 또 괜찮은 수비수라서, 게다가 지금 전북의 어떤 센터백 라인을 봤을 때는 또 뎁스를 더 충원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김문환, 김진규 선수는 또 국가대표까지 지낸 기본적으로 좋은 자원들이면은 틀림이 없고, 김진규 선수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대표팀에 갖다 놔도 아주 네. 제 실력을 다 발휘하고 있으니까 사실 누구나 이제 군침을 흘릴 만한 영입설들이기는 한데, 반면에 전북 팬들이 그래도 좀 느끼실 수 있는 의구심은 지금 아까 그렇게 길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서 디테일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축구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선수의 질만 조금 더 높이고 양으로 조금 더 확충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또 좋아질까? 네.
라는 의구심도 분명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이 선수가 영입돼서 이런 변화가 있겠습니다라고 그림을 그리기에는 지금 당장 만들어진 팀의 컨셉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영입돼서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어떤 구상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이 팀이 이런 축구를 합니다. 또 공격 시, 수비 시 이런 컨셉과 강점을 감독이 원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라는 게 명확하게 보인다면 이 목표를 향해 가는데 이 재료가 좀 부족하니까 이 재료를 이렇게 바꾸거나 보강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림이 있어야 저는 근데 건강한 팀이라고 보거든요. 언뜻 생각했을 때는 김문환 선수는 지금 아까 측면 쪽이 네. 좀 오른쪽이 답답함이 있잖아요. 김문환 선수는 일단 오른쪽에서 공격력이 좋아요. 네. 그리고 김진규 선수는 정말 다재다능하고 빠르고 활동량도 많으면서 또 백승호 선수의 수비도 좀 도와줄 수 있고 백승호 선수의 빌드업 부담도 좀 줄여줄 수 있는 네. 양쪽이 다 되는 선수 아닙니까? 김우석 선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북 수비진의 어떤 질적, 양적 또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선수고 만약에 이게 다 영입이 되면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는 컨셉이 좀 더 보충되는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만약에 중앙에서 상대를 끌어당기는 움직임을 가져가주지 못하면 상대는 끊임없이 측면 쪽을 벌려서 지금과 똑같이 전북을 대응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개인 드리블 능력이 좋은 김문환 선수라고 해도 김문환이 볼을 잡았을 때 공간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또 후방 빌드업 시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전진성 있는 김문환 선수여도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김문환 선수의 장점이 요긴하게 쓰이기는 어려울 뿐더러 아니면 김문환 선수가 본인의 성향을 위해서 계속 위쪽에 포진해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의 빌드업 자체가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수를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역시 일단 지금보다는 기본 틀이 좀 더 명확하게 잡혀야 이 선수들이 어떻게 뛰어야 이 팀에 이렇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확실한 문장이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일단 팀의 컨셉이 갖춰져야 된다. 김진규 선수 역시도 마찬가지게 전술적으로 먼저 위치를 잡아주지 않으면 결국 이 선수들이 그냥 똑같이 위치를 잡아서 뒤쪽에만 머물러 있고 김진규 한 명만으로 허리 쪽에 빌드업을 푼다고 봤을 때는 이거는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축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또다시 또 다른 선수들에게 네. 의존하게 될 거다. 네. 네, 지금대로라면. 그렇죠. 네. 결국 상대가 지금 전북을 수비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선수가 바뀌고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기동력이 좀 올라가면서 당장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단기 효과는 낼 수 있어요. 몇몇 경기는 이 선수들 덕분에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K리그를 리드해야 되는 전북이 고작 이 선수들에 의존해서 몇 점의 승점을 뒀다는 걸로 만족을 해야 할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점은 내버려 둔 채로 단순히 선수 보강과 개인에 의존하면서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맞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결론은 네. 전북 팬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좀 희망적인 얘기는 없을까요? 전북 팬들에게? 막상 나중에 한 2달 정도 뒤에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도 있어요. 전북이 슬로우 스타트였다. 또 어차피 또 전북 뭐 네. 그런 식으로. 결국 이제 좋은 선수단을 가지고 있는 건 전북이 맞습니다. 물론 스쿼드 자체로 봤을 때 전북 기준으로 이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좋은 팀이 될 것이다라고 짚어드린 부분은 오늘도 있었지만 지금 완성돼 있는 지금 갖춰져 있는 스쿼드는 여전히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수위급의 스쿼드인 게 사실이거든요. 팀이 당장 단적으로 건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질 수 있으나 결과를 내는 측면에서 전북은 지금의 생각과 다르게 다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팀이다.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근데 네. 결과가 당장 나오더라도 이게 과연 전북 팬분들 모두가 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발전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명철 해설위원 모시고 이 전북 현대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의 어떤 요인들, 근원들에 관해서 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북 팬분들 저희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전북을 또 위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논의해본 11등 전북 그 문제는 무엇인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